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2주차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 장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하나 예고를 드리자면은 우리 강의가 3주차, 4주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염두에 두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주제는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 흔히 입력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입력 장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내용으로는 키보드의 종류, 또 키보드의 키 배열, 배치를 좀 알아보고요. 키보드의 기능키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까지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과제가 있는데요.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어떤 과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장치가 일단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흔히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컴퓨터는 가전제품처럼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친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었던 그런 기계이니만큼 그냥 뭐 TV나 그죠?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다 소비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 하는 그런 골치 아픈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업에서는 그것이 어떤 구조로 원리로 작동되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일종의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언 소스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연산이 돼서 그것이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또는 이제 종이로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종의 컴퓨터가 아닌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계산기의 기능이 많아져서 뭐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력 장치, 또 출력 장치.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연산이나 제어 장치 같은 건 CPU 또는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요즘 뭐 SSD나 USB 메모리 같은 게 저장 장치에 속하게 되겠죠. 나중에 우리 저장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겁니다. 그 파일의 관리 시간에. 아무튼 우리 시간에는 일단 입력 장치 시간이니까 입력 장치로서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올려놨는데 이 키보드 자판이라고 하죠. 그 자판 또는 여기 오른쪽 위에 제가 그림 그려놓은 마우스, 또는 트랙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랙볼은 마우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위에 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볼만 이렇게 굴리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또 뭔가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캐너 같은 장비가 있겠죠.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뭔가 스캐닝이라고 하죠. 스캐닝 해서 이미지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를 스캐너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조이스틱 같은 거 요즘에 잘 안 쓰나요? 조이스틱 또는 태블릿이라고 해서 이제 웹툰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종이 위에 그리는 것처럼 컴퓨터 위에 또 선을 또는 또 색깔을 칠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타블렛 장치라는 것도 있고, 또 노트북 PC에서 마우스를 안 쓰고도 본체에 있는 터치패드라고 하죠. 터치패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입력 장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명령이든 데이터든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담당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거의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아주 주된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우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세밀한 깊이 있는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데는 오히려 마우스가 더 입력이 편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자료 입력할 때는 아직까지는 키보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셨었을 때 뭐 지금 우리 요즘에 무슨 뭐 헤이 카카오 뭐 아니면은 뭐 아리아 뭐 이렇게 음성 입력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들 있죠. 뭐 그런 거 자연 언어를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입력 장치, 뭐 문을 열어줘, 뭐 불을 켜줘, 뭐 이런 식의 자연 언어를 입력하는 거죠. 그 일종의 입력 장치가 아주 일반화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너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입력 장치를 쓰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요원하죠. 아직까지도 키보드는 그렇게 중요한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될 때, 할머니가 될 때도 아마 키보드를 사용하시게 될 테니 아직까지 독수리 타법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런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들어지지 않으시려면 키보드가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키보드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눌하고 말을 버벅거리고 느리게 하고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편하게 또는 의사가 전달 잘 안 되듯이 이 키보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대화 도구인데 이 대화 도구의 사용이 좀 느리고 좀 어눌하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도 결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곧 키보드에 대한 자신감은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키보드는 어디서 왔을까요? 키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우리 타자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드라마라든가 어디 소품, 카페에 소품 같은 걸로 놓여져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 타자기는 종이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는 일종의 도장 찍는 방식의 뭐 키를 누르면 도장이 튀어 올라와서 종이를 때려서 이제 도장 찍는 방식으로 인쇄를 하는 옛날 그 도구죠.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각각의 키들, 여러분들 뭐 글자 A 입력하면 H 키고 이런 식의 키가 아닌 기능 키들의 원리들도 거진 다 그 타자기에서 왔다고 보면 좋을 거예요. 이런 키보드들은 가격이 한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뭐 제가 검색을 해보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제일 싼 거 우리 가격 검색 사이트에서 제일 싼 거는 한 3천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뭐 156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이 키보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장 최고가를 제가 검색 결과로 보여드린 거고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도 수십만 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키보드뿐만이 아니에요.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의자 또 모니터 이런 인체의 어떤 그런 기관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관계되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은 건강이라든가 이런 능률, 빠르게 처리하는 효율성과도 큰 영향이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도구들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더라도 고가의 키보드를 살려는 거죠. 돈 막 쓰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비싼 키보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그냥 놓여져 있는 컴퓨터 살 때 딸려오는 키보드를 쓴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일종의 키보드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한번 키보드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키보드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키보드를 크게 구동 방식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스프링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고요.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생겨난 그런 방식들인데, 스프링 방식으로는 뭐 광축 키보드, 뭐 기계식 키보드, 무접점 키보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은 비스프링 방식에는 멤브레인, 펜타그래프, 플랜저, 버터플라이 키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이라고 해서 캡이 없는, 누르는 게 없는 그런 그 무키캡형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키보드나 가상 키보드 같은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에 올려놨으니까 일단 먼저 스프링 키보드 방식부터 봅시다. 스프링 키보드 방식은 스프링을 사용해서 반발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소음이 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스프링에 대한 그 금속성 소음이 있고요. 이 종류의 키보드는 좀 높이가 높아요. 스프링을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손목에 피로가 좀 많이 옵니다.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하지만 누를 때 좀 경쾌하게 찰칵찰칵 탁탁탁탁 하는 그런 어떤 타자기 누를 때와 비슷한 타격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대체로 좀 비싸요. 제작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작 가격이. 그래서 타건음, 누를 때 소리, 타격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필기구로 치자면은 이것은 만년필 정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높아요. 높아서 장시간 타자시다 보게 되면은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저자상가나 그런 데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리는 타자기 같은 소리를 내는 키보드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비스프링 키보드 방식. 그러니까 스프링이 없는 키보드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멤브레인 방식이나 러버돔 이런 뽁뽁이 같은 것들이 그 스프링 대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면 대부분 아마 이러한 키보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누르면 그냥 뻑뻑뻑뻑뻑 하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제작 단가는 굉장히 적죠. 근데 내구성이 좀 약하고 그 타격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3,000원 정도. 우리 요즘에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키보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펜타그래프 방식이 이 비스프링 키보드 방식에 속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뽁뽁이 같은 것 대신에, 고무 대신에 가위 형태의 지지대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반발력을 활용을 해서 키캡이 굉장히 얇게 제작이 가능하고 짤깍짤깍 거리는 특유의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키캡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주로 보실 수가 있죠. 그 노트북용 키보드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키보드를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 짤깍짤깍 소리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키캡 형태. 키캡이 없어요. 누르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버튼 같은 게. 이거는 가상 키보드를 주로 얘기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키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 같은 것 위에 유리 기판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뭐 키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대신에 누를 때마다 뭐 진동이 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눌러졌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주로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누르는 압력, 유리에 대한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 또는 정전식이라고 해서 사람 인체의 끝에 존재하는 이 정전기를 활용하는 정전식, 이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정전식이 좀 더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슨 빨간색 레이저로 화면에 아무 바닥에다가 키보드를 그려놓고 타작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화면 위에 공간 위에다가 키보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작을 인식해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지 대중적인 건 아니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키보드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자신의 키보드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키보드의 키는 총 몇 개일까요? 세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겠지 싶을 텐데 지금 제가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이 키보드가 총 몇 개의 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누를 때 소리가 별로 안 들리죠? 이거는 싸구려입니다. 이거 싸구려 한 7,000원짜리인데 멤브레인 방식, 러버덤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키가 굉장히 많아요. 키보드는 총 101에서 103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미국식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101에서 103개의 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XP라고 들어보셨어요? 윈도우즈 XP가 나오게 되면서 윈도우즈에 키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표준 키에다가 바로 윈도우 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시다면은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양쪽에 윈도우즈 모양의 글자가 아닌 창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윈도우즈 키입니다. 총 3개가 추가가 돼서 현재는 윈도우즈 XP 등장 이후에 106개의 키 또는 107개의 키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영키나 한자 변환키가 들어가기도 해서 뭐 107이나 108개의 키가 있기도 한데 보통은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는 Alt 키 있죠. 그거를 한영키로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한자 변환키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은 106개의 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일단 요 키보드의 배치를 잠깐 봅시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냥 나눠 놓은 건데, 자, 1번이라고 하는 노란색 그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이제 기능키 영역입니다. F1부터 F12까지 각각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별도의 어떤 역할들을 입력을 시켜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펑션 키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은 뭐 F1 키는 도움말, 뭐 F11 키는 전체 화면, 뭐 F5 키는 세로 고침,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기능 말고도 여러분이 직접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가서 이 기능 키들을 별도로 쓸 수가 있어요. 가령 아래 한글에서 한자 변환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뭐 F11 키를 누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각 프로그램별로 입력해서 놓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역할들이 다 다른 각기 다른 형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키들을 F1부터 F12키까지 펑션 키, F의 약자가 펑션이죠. 그래서 펑션 키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요것은 이제 문자 입력하는 그런 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기능 키들 양옆에 사이드에 기능 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ift, Control, Alt, 뭐 캡슐락, 백스페이스 뭐 등등, 그죠? 요것들을 오늘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만 이제 이걸 편집키 영역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키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위쪽에 여기 6개의 키들이 모여 있죠. 여기 이제 편집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Insert, Delete, Home, and Page Up, Page Down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가 숫자 키패드 영역인데 이쪽에는 숫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숫자를 누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위쪽에 있는 키, 숫자 키를 누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막 이제 창피를 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안 보고도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외워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쪽에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복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별표죠. 또는 슬러시 같은 나누기 키들이 엔터 키들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숫자 계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간혹 노트북에는 이런 숫자 키패드 부분이 없는 그런 키보드들도 있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노트북은 14인치, 뭐 15인치 하니까 이 106개의 키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10키라고 부르죠. 그 숫자 키패드 10키 거기가 없는 10키리스 키보드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보통 한 87에서 88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그쪽 숫자 키패드 부분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트북 할 때 별도로 여기 숫자 키패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숫자 키패드만을 구매해서 끼워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없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탱키리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문자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설명을 다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 왼쪽부터 가봅시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 위쪽에 항상 ESC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ESC.
이 약자가 뭘까요? ESC. 그냥 ESC라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흔히 쉽게 얘기했는데 escape, escape, 예, 탈출하다의 약자죠. 어느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키가 ESC 키, escape 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볼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탭이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보여요? ESC 아래로 두 번째 있는 키. 보이시죠? 여기에는 보시면은 마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끝에가 딱 끊어져 있는 게 양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안에 그렇게 탭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타자기에서 그 유래한 키입니다. 타자기에서는 편집할 때 칸을 많이 띄워줘야 돼. 편집할 때 띄워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공간을. 그럴 때 다다다다다다다다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떨어뜨려 놓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키가 필요했어요. 별도로. 그래서 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 한 8번의 스페이스바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이거는 지금도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8개의 칸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 탭키를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입력하는 칸을 넘어갈 때 이 탭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령 여러분들 인터넷 창에다가 보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들이 있죠. 그 란을 저는 마우스로 움직여서 일단은 아이디 입력하는 칸까지 해서 커서 깜빡깜빡거리게끔 만들어 놓고 선택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때 아이디 입력하고 또 마우스를 또 만져서 아래쪽에 있는 패스워드 입력하는 칸을 클릭하고 입력하는 걸 촌스럽게 생각해요. 탭키를 활용하십시오. 아이디 입력하고 바로 탭키 누른 다음에 다음 입력 칸인 패스워드 입력 칸으로 커서가 넘어가도록 선택이 넘어가도록 하는 게 탭키 역할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나 인터넷 환경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입력 칸으로 선택되어지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입력했다가 마우스 만져서 또 입력하고 이게 아니라 탭키 누르면 그 다음 입력 칸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이디를 잘못 입력했네. 위의 칸으로 다시 전에 칸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탭키를 누르면 앞으로만 전진을 하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뒤에 입력 칸으로 다시 후진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팁입니다. 앞으로 입력 칸을 넘어갈 때는 탭키 쉬프트 탭을 누르면 뒤로 가는 후진 선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캡스락은 뭐죠? 뭐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캡슐의 약자예요. 캡슐 뭔가 씌운다라는 거죠. 대문자를 계속적으로 입력하고 싶을 때 이 캡스락 키를 눌러놓고 작동시켜 놓고 그리고 입력하게 되면 쉬프트를 누르고 대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영문자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캡슐락 키만 누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쉬프트를 누르지 않은 채로 대문자를 입력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캡슐락, 그러니까 대문자를 고정시켜 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 키는 불이 들어와요. 컴퓨터를 처음 켜셨을 때 불이 들어오는 키가 있죠. 어디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키보드 오른쪽 상단쯤에 보통 이제 키가 램프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건 넘버 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숫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된 상태로 컴퓨터가 켜집니다. 근데 요 캡슐락 키는 보통 꺼진 상태로 컴퓨터가 작동이 시작하죠. 그래서 캡슐락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캡슐락 키라는 곳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문자만 입력하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이들 패스워드 입력할 때 캡슐락 키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류로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가 소문자만 입력하는 상태에서 대문자만 입력하는 상태로 바꿔지는 것, 상태가 뒤집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토글이라고 해요. 토글, T-O-G-G-L-E, 토글을 시킨다. 상황을 반전시킨다라고 하는 거. 왜 반전이 될까요? 요 캡슐화 키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거꾸로 소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반대로 뒤집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를 누르면 그제서는 소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원래는 대문자 입력해야 될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대문자를 입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캡슐화 키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떤 경우에 봤죠? 그래요. 한영 전환키. 한글을 입력하는 상태였다가 한영 전환키를 누르게 되면 예, 영문 입력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상태가 반전되는 겁니다. 반전시키는 키. 이런 키들을 우리는 토글 키라고 부른다. 이런 종류의 키들을 토글 키라고 부르는 거죠. 캡슐화 키 또는 한영 키 같은 것들이요. 자, 한 가지 또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램프 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보통 넘버락, 캡슐락, 그리고 스크롤락 같은 키들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램프 키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쉬프트 키가 있어요. 이 쉬프트 키도 타자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쉬프트, 컨트롤, 알트 이 세 개의 키를 조합키라고 불러요. 조인 키라고 불러요. 뭔가 같이 눌러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키들인데 이 조인 키들, 쉬프트, 컨트롤, 알트 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타자기에 원래 있었으니까. 이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 타자기를 보신 적 없으시죠? 이 도장이 있어요. 키를 누르게 되면 도장이 튀어 올라와서 종이를 때려서 여기 종이 위에 인쇄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 도장에는요 위에는 대문자 아래는 소문자가 찍혀 있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타자기를 누르게 되면 조금 위쪽에 도장의 위치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대문자가 찍혀지게 되는 거죠. 옛날 그 타자기에서 온 그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문자, 소문자만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컨트롤 키, 그리고 알트 키 같은 이런 조합 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 키들은 조인 키들은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쌍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키들은 그래서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상관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주로 이쪽 왼손으로는 조합 키들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초기에는 많이 만지고 있죠. 그리고 윈도우즈 XP가 추가되면서 이제 윈도우 키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튀어 올라오죠. 시작 메뉴, 윈도우즈 시작 메뉴가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우리 단축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좀 볼까요? 백스페이스 키가 엔터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지워가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타자기에서 왔어요. 백스페이스 키라고 불리는 이유가 지금은 지워지면서 앞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 타자기에서는요 이 키는 글자를 좀 두껍게 표시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글자에다가 도장을 한 번 더 찍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컴퓨터에서는 앞으로 이동하면서 글자를 지워가는 그 키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우리 그 엔터키 볼까요? 니은자로 되어져 있고 가장 크기도 큽니다. 엔터, 입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걸로 쓰여져 있는 컴퓨터들도 있을 거예요. 애플 컴퓨터가 주로 그런데요. 이 엔터는 뭐고 리턴은 뭐냐? 옛날에는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리턴이 뭐지? 예. 타자기 치게 되면요. 착착착착착착 타가다가 이게 그 끝에까지 이제 그 문서가 이동하겠죠. 다시 쭉 끌어서 다시 한 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가라 라는 뜻으로 다음 줄 착 누르게 되면 슉 이런 식으로 타자기 막 치다가
이렇게 쭉 밀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역할을 이 엔터키가 했다라는 거죠. 리턴 키가 되돌아가라 앞에로. 예, 그런 뜻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입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편집키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편집키 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키가 위치해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위쪽에는 6개의 키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서트, 딜리트, 그리고 홈, 엔드. 자, 그리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 6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토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반전시켜주는 키인데 보통 인서트 키는 눌러져 있는 상태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컴퓨터가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자 사이에다가 새로운 글자를 집어넣을 때 인서트 삽입할 때 그것이 뒤로 글자가 밀리면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서트 키가 한번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서 작동을 해제시키게 되면 수정 상태라고 하는 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글자를 중간에 끼워서 넣고 싶은데 글자가 덮어서지게 되면서 입력되는 방식, 밀려서 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덮어서가면서 수정해가는 방식이라고 해서 수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삽입 상태, 그리고 한번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게 되면 수정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문서 편집하실 때 익히 아실 것 같고요. 딜리트 키는 많이 사용하죠. 글자를 지우는 거예요. 뒤에 있는 글자를 앞으로 당겨가면서 지울 때 사용하는 딜리트 키. 그리고 홈과 엔드 키는 뭐냐? 이거는 편집을 할 때 수평선상에서 한 줄에서 글자 커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관계없이 그 커서의 위치를 맨 앞으로, 그러니까 수평선에서 가장 맨 앞으로 옮겨올 때 홈 키를 누르시고요. 그 어디 커서가 위치해 있던지 상관없이 수평선상에서 맨 끝으로 가고 싶을 때, 커서의 위치를 맨 끝으로 옮겨가고 싶을 때 엔드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과 엔드 키는 문서 편집할 때 커서의 위치를 수평선상에서 한 줄에서 어디로 위치할 건지, 맨 앞이냐 맨 뒤냐 결정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그 용어 그대로입니다. 한 페이지를 뒤로 넘기든지 한 페이지를 앞으로 가고 싶으실 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고 하는 키가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아마 프린트 스크린 시스템 RQ, 시스템 리퀘스트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키는 본래 옛날의 컴퓨터 환경에서는 요즘의 문서 작성기들처럼 뭐 프린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백 조정하고 뭐 미리 보기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출력해서 프린터로 보내는 그 버튼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 프린트 버튼 누르게 되면 그냥 뭐 그 인쇄하기 전에 몇 장 인쇄할 건지 뭐 이렇게 등등 막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키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져서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이거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 그대로를 프린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컴퓨터 화면 그 자체를. 예, 그럼 예상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할 때, 전체 화면을 캡처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캡처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캡처를 전체 화면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러한 프린트 스크린 키를 사용했다가 그림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그 저장했었던 화면 캡처 화면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스크롤 락 그리고 퍼즈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좀 사용하지 않는 키들 중에 하나이죠. 일단 퍼즈 브레이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퍼즈, 잠깐 중지시켜 놓는 거예요. 뭘 중지시켜 놓느냐면 옛날에 컴퓨터 화면은요 스크롤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글자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목록을 볼 때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못 봐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 잠깐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였었어요. 요즘에는 쓸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락은 락이 있으니까 램프 키 같죠. 맞아요.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키인데 이 키도 요즘에 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환경에서 커서는 그대로 둔 채로 스크롤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퍼즈 브레이크와 좀 다르게 커서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키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쓸 일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숫자 키패드 쪽을 좀 볼까요? 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들인데 중복되는 키들이 있을 거예요. 나누기를 얘기하는 사선, 슬러시, 또 곱하기를 얘기하는 별표,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같이 어떤 사칙 연산에 관련된 키가 들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엔터 키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넘버락 키를 활성화 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러한 넘버락 키가 들어가 있죠.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넘버락 키를 컴퓨터가 켜질 때부터 보통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램프에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숫자 키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을 끈다, 한 번 더 눌러서 작동을 해제시킨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들 밑에 또 중복되는 편집 키들이 들어가 있어요. 화살표 키라든가 홈키,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이 들어가 있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인서트 키 0번, 점, 딜리트 키 이렇게 그 역할, 편집 키로서의 역할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설명드리는 거랑 제가 실습하는 거랑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실습 수업은 강의실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삽입할 수 있다면 좀 시연 영상을 한번 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텍스트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넘어가고요. 토글 키 기억해 두세요. 인서트 키도 토글 키였었죠. 전환키, 캡슐 키, 넘버락 키. 그러면 한 전환키 말고 한자 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자 키는 토글 키일까요? 예, 삐빅 아니죠. 한자 키는 변환이라고 그러죠. 변환. 예, 토글 키가 아니라 변환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한자 전환 키는 말 그대로 그 부분만의 글자에 대한 한글을 한문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토글 키가 아니에요. 한자 키는 토글 키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좀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컨트롤 A를 동시에 눌렀을 때, 그때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 그래서 all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즐겨찾기를 등록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즐겨찾기 하는 그러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즐겨찾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 한번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C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카피라고 볼 수 있고요. 컨트롤 F는 파인드, 찾다, 찾기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일의 이름을 바꾼다든가 할 때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마우스로 이제 뭐 다시 메뉴 찾고 이러지 마시고 그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서 컨트롤 M을 눌러보세요. 모디파이 약자예요. 모디파이, 바꾸다. 자, 또는 뭐 컨트롤 N은 새 창을 띄울 때, 새 탭을 띄우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새 폴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새 폴더를 만들고자 할 때 컨트롤 쉬프트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N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New. 그리고 컨트롤 P 같은 경우에는 인쇄시킨다 라고 하는 거. 컨트롤 S는 저장하기. 자, 컨트롤 W는 새 창을 띄우긴 띄우는데 여러분들 아래 한글 띄워놓고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 프로그램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래 한글 창을 하나 더 열고 싶을 때 있죠. 문서를 더 열고 싶을 때. 그러면 아래 한글이 또 열리는 게 아니라 아래 한글이 열린 상태에서 문서가 한 개 열렸다가 또 하나 추가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개 열어놓은 창들 중에 하나의 문서를 끄고 싶을 때 이때 컨트롤 W를 누르는 거죠. 윈도우즈의 약자입니다. 창을 끌 때.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창만 하나 끌 때 컨트롤 W를 눌러주시면 돼요. 뭐 컨트롤 X는 너무 잘 알죠? 가위처럼 생겼으니까 잘라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막 주저주저 많이 얘기했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속도를, 이 단축키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달라지게 해줍니다. 마우스만 가지고 하는 것과 요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한 50% 이상의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 속도를 늘려주게 될 거니까 반드시 능숙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요 단축키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에 관련된 나머지 것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컨트롤 Z 같은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undo라 그래서 마치 방금 했었던 작업을 뒤로 되돌리기 하는 그러한 키입니다. 방금 했던 거 실수했다, 지웠네, 되살리고 싶으시면 컨트롤 Z를 누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Alt 키도 조합의 키죠. 그래서 조합 키인데 이것도 역시 키에 대한 단축 기능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즐겨 사용하고 그리고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탭키 같은 경우에는 Alt 탭 꼭 한번 써보세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 번씩 누르는 겁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 번씩 눌러보면 창을 이동할 수가, 작업창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편집 작업을 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뭔가 윈도우즈 상에서의 어떤 좀 기능들을 좀 추가적인 기능을 쓰고 싶을 때, 가령 어떤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일단 휴지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휴지통을 비워야 될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컴퓨터를 상에서 다 싹 삭제해버리고 싶다,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다시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으실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컴퓨터 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요. 휴지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파일을 잠깐 거기다가 쌓아놨다가 잘못 지웠는데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거죠. 휴지통을 뒤져서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만약에 PC방이라든가 공공 PC 같은 곳에서는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편집하다가 삭제하게 될 때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 꺼냈을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지우고 싶으시면 Shift,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만 좀 봅시다. 홈과 엔드키,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홈, 엔드키를 누르게 되면 맨 앞까지 홈을 눌렀을 때는, 엔드를 눌렀을 때는 커서의 위치에서부터 맨 뒤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편집 작업할 때 마우스로 쭉쭉 긋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눌러보게 되면 한 글자 한 글자씩 블럭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세밀한 작업할 때 쉬프트 키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키인데요. 윈도우즈 키는 윈도우즈 시작 메뉴만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가 아니라 윈도우즈 키도 조합 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합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시키고 싶은 것은 윈도우즈 키 플러스 D키, 데스크탑의 약자예요. 바탕화면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막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은 아니죠. 작업하고 있는데 창을 열어놨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나 동생이 막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이럴 때 윈도우 키 플러스 D키로 누르면 화면이 쫙 다 내려갑니다. 바탕화면이 보여줘요. 물론 소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윈도우 키 플러스 M키를 누르게 되면 미니마이즈, 모든 창을 다시 최소화 시켜줍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M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 윈도우 키 플러스 D키는요, 다시 한번 윈도우 키 플러스 D키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작업했었던 창들을 한꺼번에 다시 다 복원시켜줘요. 근데 윈도우 키 플러스 M키만 누르게 되면 그냥 다시 다 창을 줄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은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플러스 E키도 기억해 두세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파일 관리할 때 쓰는 키니까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능 키도 몇 가지 기억해 주세요. 펑션 키들 중에 F4는 도움말, F5는 새로 고침, F11은
전체 화면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각각 이 기능키들은 프로그램별로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각 프로그램별로의 기능키 역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컨트롤, 알트, 딜리트. 옛날에는 이 키 누르면 컴퓨터가 꺼졌어요. 근데 재부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작업 관리장, 프로그램만 따로 종료시킬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컨트롤, 알트, 딜리트.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강제로 중지시키고 먹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꺼버리고 싶을 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사용이 많죠. 유튜브도 빨리 돌려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볼 때 컴퓨터에서 이 가로라 부등호라 그러죠. 부등호 키를 누르게 되면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J를 누르면 10초 앞으로, 이전으로 L을 누르면 10초를 뒤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잠깐 정지가 되죠. 또는 전체 화면 보고 싶을 땐 F키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유튜브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는 컴퓨터가 GUI 환경을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GUI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픽, 그림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환경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글자들만 가지고 키보드로 입력해서 컴퓨터를 다루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뭐 복사하고 싶으면 딱 끌어서 그림을 통해서 그 파일이 그림처럼 만들어져 있죠. 컴퓨터도 또는 폴더도 모든 게 다 그림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환경의 컴퓨터에서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입력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는 언제 개발되었냐면요. 196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하셨던 더글라스 앵글바트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개발했는데요. 개발한 당시에는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로열티도 한 푼 못 받았는데 이제 그 윈도우즈 95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이 윈도우즈의 사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마우스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당시의 마우스는 볼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마우스 밑바닥에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이 이렇게 X축, Y축의 롤러에 여기 이 볼이 닿아요. 그래서 바닥을 굴리게 되면 이 롤러가 굴러가면서 X축에 Y축에서 마우스가 움직인 그 거리를 계산해서 컴퓨터 화면에 커서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볼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울퉁해지잖아요. 롤러 굴러가는 게 부족하게. 그래서 매번 중간중간마다 볼을 빼갖고는 먼지 닦아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빛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광 마우스라든가 레이저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광 마우스나 레이저 마우스는요, 마우스 바닥에 이렇게 빛을 적외선을 바닥에 쏘아서 튕겨져 올라오는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동한 거리를 컴퓨터에다가 제공을 해 주셔서 움직인 거리를 알아주게 되죠. 이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빛은 투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곳 같은 경우에는 빛이 튕겨져 올라오는 것을 오작동하게 할 수 있으니까 평평한 곳, 또 반질반질하고 유리같이 투과되거나 또는 빛이 튕겨져 올라오는 게 정확하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빛 반사가 되는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단점들은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볼 마우스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마우스는 몇 개의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의 마우스는 3버튼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버튼이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휠 있죠, 휠. 우리 스크롤바를 오르고 내리는 그 휠이 하나의 버튼이에요. 이것도 누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버튼
마우스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는 사용이 되고요. 기본 클릭은 왼쪽을 누르는 것을 기본 클릭으로 합니다. 한 번 눌렀을 때는 해당하는 대상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한 상태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죠. 딸깍딸깍, 딸깍딸깍. 이것은 선택하면서 동시에 실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우스 기능으로는 끌어다 놓기가 있죠. 한 대상을 선택해서 쭉 끌어다가 화면상으로 어딘가에 이동을 시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우스로 잡아서 끌면서 범위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끌어다 놓기 또는 drag and drop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윈도우즈에만 있는 기능인 오른쪽 버튼,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른쪽 버튼은 단축 메뉴, 빠른 메뉴를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을 보여줍니다. 그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보여줘요. 가령 바탕화면에 있을 때 휴지통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휴지통에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보여줘요. 하지만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휴지통에 됐을 때의 그런 빠른 메뉴, 단축 메뉴와 바탕화면 위에 나섰을 때의 단축 메뉴가 당연히 다르겠죠.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령도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초보자들도 쉽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때 해당하는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그 대상에서,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메뉴를 찾아서 몇 번 누르지 않고도 바로 메뉴를 꺼내다 쓸 수 있게 해주는 또 유용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사용법으로는 휠 굴리기가 있죠. 스크롤바를 아래 위로 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또는 휠 누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휠을 누를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버튼이에요. 오피스 프로.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서 과제물로 포털 사이트에다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의 평균 타수도 여기다 추가적으로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실기 시험으로 타자 시험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고, 자신의 평균 타수 그때까지 좀 끌어올리시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과제물 올릴 때 첨부 파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의 있게 올리시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 제가 다운로드 받았다가 읽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성가하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댓글창에다가만 그 입력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첨부 파일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게시판에 기재하는 걸로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윈도우즈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곧장 엑셀로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엑셀 달려가는 것보다 기본기, 체력, 워밍업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다루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초 수업을 다음 주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한 주 동안 또 잘 버티시고 우리 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